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거의 반드시 마주치게 된다는 보정 권고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많으셨죠? 이게 정확히 뭔지, 또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핵심만 딱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 또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 입장에서 뭘 알아야 하는지, 그런 필수 정보들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서류 내는 과정 같아 보여도요. 사실상 신청 자격을 심사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중요한 과문이다. 마치 비자 심사처럼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정 권고의 진짜 의미,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확실히 감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정 권고, 이게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그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먼저 검토하잖아요. 검토한 다음에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이건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요. 보충 설명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더 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거 거의 모든 신청자가 다 받는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뭐 운 좋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나온다고 예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물론 뭐 제출 서류가 진짜 완벽하고 소명 자료도 너무 충분해서 법원이 추가 확인 없이 바로 개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걸 무보정 개시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무보정 개시, 정말 드문 경우군요. 그럼 이게 단순한 서류 보완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법원이 뭔가 더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단순 요청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회생 절차를 이용하기에 뭐랄까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아닌지 가려내는 그런 필터 역할도 합니다. 자료 보니까 이 보정 단계에서 약 10%에서 20% 정도는 더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0에서 20%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러니까 결코 그냥 가볍게 볼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 가치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와, 10명 중 한두 명은 2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만큼 투명한 소명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럼 법원이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나요? 주로 소득 증빙하고요. 그리고 청산 가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청산 가치요? 네, 이 청산 가치라는 게 좀 쉽게 말하면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그 가치를 말하는데요. 이 가치가 높을수록 나중에 갚아야 할 돈, 즉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숨기거나 좀 불분명하게 설명하면 보정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 청산 가치 개념이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게 되나요? 통장 내역 같은 것도 다 보나요? 네, 맞아요. 법원은 재정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꽤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 1년간의 모든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전체,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대출받은 돈은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 내역, 또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전부 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1년치 금융 기록 전체라. 와, 이거 혹시 너무 사적인 정보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걱정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 걱정하실 수 있죠. 근데 법원의 목적이 뭐 사생활을 감시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재산을 혹시 다른 데 숨겨둔 건 아닌지, 아니면 소득을 일부러 좀 줄여서 신고한 건 아닌지, 또는 빌린 돈을 글쎄요,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소득 수준에 안 맞게 너무 과도한 사치에 쓴 건 아닌지 뭐 이런 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 이런 의문점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돈의 흐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치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좀 그렇죠. 법의 사치가 뭐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통상적으로는 본인 소득 수준을 너무 심하게 넘어서는 그런 과도한 지출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한 200만 원인 분이 갑자기 1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막 명품 시계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러면 사치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훨씬 높은 분이 비슷한 소비를 했다면 그건 또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거고요. 소득 대비 지출 규모. 그거 말고 또 고려하는 점이 있을까요? 더 근본적으로는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이 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체가 시작되고 막 빚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소비를 줄이지 않고 계속 고가품을 산다거나 뭐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면요. 그러면 변제의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판단돼서 사치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아, 갚을 의지가 있었느냐.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이 사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누가 내리나요? 그리고 만약 사치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은 주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 그러니까 회생위원회 재량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청자 입장에서는 해당 지출이 왜 사치가 아니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할 기회는 당연히 주어지고요. 그리고 설령 일부 지출이 좀 사치성으로 판단되더라도 그 금액 전체가 다 청산가치에 반영되기보다는 일부만 반영돼서 변제금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해요. 보통 회생위원회 판단을 법원이 바꾸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회생위원회 역할이 크네요. 아까 최근 1년의 자료를 본다고 하셨는데 이 1년의 시작점이 언제인지 이게 좀 불분명할 수 있겠네요. 신청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뭐 보정 권고 나온 날 기준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실무적으로 좀 모호한 부분입니다. 네, 회생위원마다 최근 1년을 따지는 기준 시점을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보정 공고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보정 서류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서요. 실제로는 1년하고도 몇 개월 전의 기록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년치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와, 3년치요? 기준 시점이 그렇게 유동적이면 이건 뭐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신청하기 한참 전부터라도 지출 내역이나 통장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현명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 기간이 왜 모호하냐 이렇게 문제 삼는 건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인상만 줄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개인 회생 절차에서 보정 권고라는 건 단순 서류 보완을 넘어서는 거네요. 신청자의 재정 상태 그리고 변제 의지까지 확인하는 일종의 검증 과정이라고 봐야겠군요. 특히 소득 부분 그리고 혹시 숨긴 재산은 없는지 또 최근 지출 내역 그중에서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사치성 소비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비 습관까지 정말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이 과정 자체가요.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좀 더 빨리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고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 시스템의 효율성과 또 신청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 사이에 균형점은 어디일지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